네, 이번 회차는 국무상 50회 기출문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2과목 무역결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41번부터 60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41번 송금결제 방식 관련된 문제고요. 올바른 것 골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금 방식 문제 많이 나오는데 항상 나오던 내용에서 문제가 출제되니까 이제 조금 시간을 많이 쓰도록 실수를 하도록 올바른 것 찾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꼼꼼히 읽어서 꼭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1번 보면 송금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는 선적 서류를 수입자가 지정한 은행으로 직접 발송한다.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직접 발송하는 건 맞는데 은행을 통해서 서류를 보내진 않죠. 바로 보내고 돈만 은행의 계좌를 통해서 받는 거였습니다. 자, 두 번째 OA 방식, 오픈 어카운트 방식은 수출상이 수입상과 수출입 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업체가 선적을 이행하고 수입국에 물품이 도착함과 동시에 채권이 발생한다. 채권 발생 시기는 선적 통지 를 한때였어요. 그래서 OA 방식을 선적 통지부 결제 방식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선적 통지를 하면 돈을 준다는 게 아니라 그 OA로 약정한 만기가 선적 통지로부터 계산을 한다라는 의미였어요. 자, 3번 보면 송금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는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해야 한다. 송금 방식에서는 환어음 전혀 사용되지 않았죠. 자, 네 번째 보면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CAD 캐시 어게인스트 다큐멘트 서류 건네주면 송금해주는 방식 이었죠. 자, 그것은 추심의 DP, 그다음에 신용장의 사이트 SE와 마찬가지로 동시결제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물품이나 서류하고 대금이 맞바꾸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동시결제 방식이라고 했죠. 서류 보내주면 송금 바로 해주는 방식, 서류를 은행 통해서 추심하면 대금 지급하고 서류 건네주는 방식, LC도 사이트 LC는 일치하는 제시라면 대금 지급 바로 해주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다 동시결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품을 돈과 맞바꾸는 동시지급 방식은 COD, 캐시 온 딜리버리가 있었죠. 자, 답은 4번이었고요. 42번 보겠습니다. 송금 결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물었고요. 1번 보면 매도인 입장에서 CW, 캐시 위드 오더 주문할 때 선지급 먼저 하는 거죠. 돈 먼저 받고 시작하니까 매도인 입장에서 위험 부담이 없어요. COD, CAD 방식에서는 수출대금 영수가 보장되지 않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물품하고 대금하고 맞바꾸거나 서류하고 물품하고 맞바꾸기로 하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가서 물품이나 서류를 건네줬을 때 돈을 준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자, 2번 보면 CAD 방식은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하고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앞에서도 많이 살펴봤고요. 자, 3번 보면 CW 방식에서 매수인의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자, 선금을 먼저 주고 물품 받기 전에 성금을 먼저 주는 거니까 매수인이 위험할 수 있죠. 물품이 안 온다거나 다른 물건이 오면 위험하니까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선적전 검사 PSI, Pre-Shipment Inspection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SI는 서류를 기반으로 대금 지급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서류는 제대로 돼 있어서 대금 지급을 했는데 서류하고 물품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 물품이 서류와 일치한다는 걸 선적 전에 확인받아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를 기반으로 한 결제 방식에서 매수인의 위험 관리 방안이 될 수 있고요. CW에서는 뭐 선적전 검사든 뭐든 안 하면 그만인 거죠. 그래서 위험 관리를 위해서 AP 본드라고 얘기하죠. 어드밴스 페이먼트 본드. 선지급한 돈을 만약에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다시 돌려준다라고 하는 보증을 해달라. 선수금 상환 보증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PSI가 아니라 AP 본드. 선수금 상환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매수인 입장에서는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4번 보면 송금 결제 방식은 당사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래다. 그래서 거래 관계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둘이 알아서 서류 보내고 은행 통해서 뭐 계좌 통해서 돈을 받긴 하지만 은행이 뭐 이게 어떤 대금인지도 잘 모르고요. 은행이 참여하지 않죠. 그래서 둘만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거래가 잘못되더라도 우리의 신용 상태가 외부에 잘못 알려지거나 이런 것들 위험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 43번 보겠습니다. 추심입니다. 추심 결제 방식의 특징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을 물었어요. 자, A에 보면 추심 거래에서 대금 지급의 책임은 은행이 대금 거래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신용장 방식인 거죠. 추심에서는 매수인이 지급인이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거고 추심은행은 서류를 그냥 핸들링 취급하는 것만 한다. 그래서 추심에서 은행은 그냥 심부름꾼의 역할만 한다. 은행이 돈 받아준다는 약속은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틀렸고요.
자, B에 보면 DA 방식은 수출자가 기한부 환원을 발행한다. 맞죠? 수입자는 만기일에 대금을 결제한다 라는 점에서 유전세와 유사하다. 신용장에서는 은행이 대금을 지급하고 추심에서는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한다 라고 하는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보면 매도인이 기한부 환원 발행해서 그 환원의 만기 나중에 돈을 결제한다. 후지급이다 라고 하는 방식에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C에 보면 추심거래는 URCOE 추심통일규칙이죠. 국제규칙을 따른다. 서류 송부는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서류 송부도 대금 지급도 다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C도 괜찮습니다. 자, D에 보면요. 추심은행은 접수된 서류가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은 심사해야 된다라는 말인데 심사는 안 하죠. 접수된 서류의 종류, 숫자, 자, 이런 서류를 보냅니다. 추심해 주세요라고 보냈을 때 제대로 서류가 통수대로 왔는지만 확인하는 거지 내용은 심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D 틀렸고요. 이해 보시면 추심거래에서 추심대금의 결제가 있기 전까지는 화물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추심대금을 주기 전까지 은행은 거기에 끼지 않고요. 은행은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인 돈 주기 전까지는 서류를 건네주지 않는다. 또는 뭐 DA의 경우에는 약간 조금 애매할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매수인이 대금 지급하기 전까지는 물품의 주인은 매도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은행이 아니라 매도인입니다. 자, F에 보면 DP 방식은 수입자 입장에서 선적은 확인되지만 계약 물품의 품질 확인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선적전 검사를 하는 것이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DP 방식뿐만 아니고요. 송금 방식에서 CAD 서류하고 맞바꿔서 대금 지급을 하기로 한다든가 신용장 방식 전체가 다 서류만 보고 대금 지급을 하는 거니까 서류와 물품이 일치한다라는 보장 요거는 수입자 입장에서는 확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PSI 해서 PSI 검사서를 같이 첨부해 주세요 라고 하면 서류하고 물품하고 일치한다는 어느 정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위험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A하고 E하고 제외해 놨고요. 답은 사실은 2번으로 그냥 이렇게 B, C, F 이렇게 끝나기는 합니다. 이렇게 조합으로 나온 거는요. 하나하나 틀린 거 있을 때 이렇게 지워가면서 한번 보세요. 그럼 전체의 문장을 다 읽지 않아도 조금 빨리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연습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보면요. 추심결제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물었어요. 자, 1번 보면 추심은행은 접수된 서류와 추심지시서에 열거된 명세가 일치하는지 외관상 확인하여야 하며 그러니까 추심의뢰은행에서 수입국에 있는 수출국에 있는 추심은행으로 서류를 보내주면서 서류 몇 통이고요. 어떤 종류의 서류가 들어있습니다. 라고 열거된 명세를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추심은행은 서류 받으면 심사는 하지 않지만 여기 열거된 서류 종류가 다 있는지 통수는 맞는지 이건 확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서류가 거기 적혀 있는데 안 왔다. 라고 하면 나한테 추심 지시서 홍보해준 그 앞에 있는 당사자에게 이 서류 안 왔어요 라고 통지를 해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2번 보면 DP 방식은 대금 결제는 보장되지 않지만 물품 회수는 보장되는 반면 자, DP 방식이라 하더라도 대금 지급이 보장되나요? 아니죠. 서류가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건너갔는데 매수인이 돈 없어요. 못 드려요 라고 하면 돈은 못 받는 거예요. 다만 DP 방식에서는 돈을 주지 않으면 매수인이 대금 결제를 하지 않으면 서류는 건네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물품의 앞에서도 봤죠. 소유권은 아직 매도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 서류는 매도인이 알아서 이렇게 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물품을 쉿백한다거나 제3자에게 판매한다든가 어떻게 처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DA 방식은 인수하면 그냥 서류 건네주는 거죠. 물품 건네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만기에 대금 결제를 할지 안 할지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건네준 거기 때문에 대금 결제는 물론이고 나중에 서류 가져갔는데 돈 안 주면 돈도 못 받고 물건도 떼이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추심결제 방식은 수출자가 환원을 발행할 필요가 없다. 네. URC에서는 반드시 추심 방식에서 환원을 발행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환원을 발행한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환원 발행된다라는 걸 전제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환원을 발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틀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신용장 결제 방식에 비해 서류 준비가 용이하다. 이 말은 맞지요. 환원하고 관계없이 신용장에서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그 서류가 엄밀일치 원칙에 따라 뭐 상당일치 원칙도 적용되긴 하지만 은행에서
심사를 통해서 대금 결제가 될지 안 될지 여부를 판단하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까다롭게 서류 준비해야 한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보면 DA 방식은 은행에 지급 확약이 없는 외상거래라는 점에서 OA 방식과 공통점이 있다. 신용장 방식이 아니라면 은행에 지급 확약이 없다라는 거 다 공통점이고요. DA하고 OA 다 후지급 방식이니까 외상거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45번 보겠습니다. 화한 신용장 거래와 관련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제부터 신용장 문제인데요. 자, 1번 보면 추상성의 원칙, 서류거래 원칙이라고 했죠. 은행은 서류에 의해 거래를 하는 것이다. 모든 거래 관계 판단은 오직 서류로만 한다라는 원칙이었습니다. 자, 2번 보면 신용장이란 개설은행이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에 부합하는 제반 서류가 제시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했다. 여기까지는 맞는데요. 신용장 자체가 유가증권이다. 신용장 자체가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어음이나 수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진 않죠. 그리고 뭐 BL과 같이 그걸 물품하고 맞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유가증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 의사를 표시한 은행의 약정이다, 약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3번 보면 신용장 개설 이후 수입자가 부도 처리된 경우 개설은행이 이를 이유로 수입대금 결제를 지연하거나 선적 서류를 반송할 수 없다. 신용장을 개설하면 개설은행이 지급을 하겠다고 약정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수입자가 망하든 돈을 주지 않든 그거는 은행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 이후의 상황과 관계없이 약속한 대로 일치하는 제시라면 개설은행은 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죠. 이거를 독립성의 원칙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4번 보면 신용장은 개설 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원에 의해서 의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개설되어서는 안 된다. 이름은 신용장인데 환원의 대금 지급을 매수인, 개설 의뢰인이 하도록 돼 있어요. 이러면 신용장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신용장 개설할 수 없다라고 UCP의 규정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또 여러 번 출제되었던 문장입니다. 자, 답은 2번이었고요. 다음 46번 보겠습니다. 화한 신용장 업무 내용으로 잘못된 것을 물었어요. 자, 1번에 매입을 통해 수익자는 대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다. 만기에 관계없이 일단 매입을 통해서 대금 지급을 수익자, 수출자가 먼저 받을 수 있죠. 자, 매입은행은 대금을 먼저 지급했어요. 매입한 다음에 매입 대금을 지급하고 개설은행에서 나중에 돈을 받을 때까지 요 기간 동안에 이자 명목에 환가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수수료 외에 환가료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이점이 있다. 매입은행 입장에서 는 그렇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다음에 2번 보시면 대금 지급 시기가 일람 출급 방식인 경우 은행은 서류 접수 다음 날로부터 늦어도 5영업일 이내의 서류를 인수? 일람 출급이니까 5영업일 이내의 서류를 심사하고요. 일치하는 제시라고 하면 바로 그냥 대금을 결제, 지급을 해야 되겠죠. 인수는 인수신용장의 경우고요. 이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개설은행의 지정은행에 대한 상환 의무는 개설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의무로부터 독립적이다. 자,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하는 큰 약속은 뭐냐면 수익자에게 일치하는 제시가 있으면 대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또는 약정한 방법으로 그때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정은행이 중간에 끼는 경우가 있죠. 지정은행을 통해서 수익자에게 대금 지급하고 개설은행이 지정은행에 지급하고 이렇게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만약에 우리 사기거래 원칙 같은 것들에서 이 얘기 했었는데요. 수익자가 사기거래로 해서 위조 서류를 제시하고 돈을 받아갔다. 지정은행이 꼼꼼히 심사를 했어도 그 위조 서류를 구분해내기 어려웠다라고 하면 은행을 보호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익자에게는 사기거래니까 난 돈 안 준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정은행에 대해서는 그것과 별개로 UCP에 따라 그 절차에 따라서 의무 이행을 한 업무를 이행한 지정은행에 대해서는 상환을 해줘야 된다. 돈을 줘야 된다. 그래서 수익자에게 돈 주겠다는 약속과 개설은행이 지정은행에 상환하겠다는 약속은 별개로 본다. 독립적이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수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들 사이 또는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사이의 계약관계를 원용할 수 없다. 이것도 독립성의 원칙에서 나왔던 얘기였지요. 자, 답은 3번이었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 47번 볼게요. 화환신용장의 특징을 기술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을 물었어요. 자, A번에 보면 선적서류의 심사는 신용장의 문면상 겉으로 보이는 그 써있는 조건을 바탕으로 한다. 추상성의 원칙이라고 했었죠. 대금 지급의 최종 책임자는 매입은행이 아니라 신용장을 개설한 돈 주겠다고 약속한 개설은행이죠. 매입은행은 수익자한테 돈 받을 권리를 산 환원음상의 수취인, 돈 받을 당사자인 거죠. 예, 최종적인 대금 지급의 책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입은행의 경우에는 만약에 개설은행이 서류의 불일치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수익자한테 내가 준 돈 다시 돌려줘 하는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최종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거래상 수취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은행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B에 보면 신용장의 독립성 원칙에 따르면 신용장에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계약 내용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신용장이 당사자 간에 계약에서 대금 지급하기 위해서 개설이 됐다 하더라도 둘은 별개로 보겠다. 따로 떼어놓고 보겠다라고 하는 게 독립성 원칙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B 괜찮고요. C에 보면 수출입 거래에서 신용장의 수익자는 대금의 결제를 받아 이익을 얻는 수출자로서 그래서 수익자라고 부르는 거죠. 돈 받을 이득을 보는 사람이니까. 자, 그 다음에 상품의 매도인이 되고요.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이 되고 환어음상으로 보면 돈 달라고 요구하는 발행인입니다. 그 다음에 물품을 보내주는 송화인. 항상 그럴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매도인이 직접 물품을 보낸다라고 하면 제3자가 보내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송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에 보면 신용장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워런티 본드, 리텐션 머니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워런티 본드는 계약이 종료가 되고 나서 나중에 사후 보증을 매도인이 해줘야 되는데 계약 끝났다고 도망가거나 그러지 말고 만약에 보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사후 보증에 대한 약정을 받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리텐션은 유보금. 어떤 계약이 진행 단계에 따라서 뭐 20%, 30%, 30%, 20%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하기로 했다. 뭐 20% 이런 식으로 전체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각 단계별로 이렇게 대금 지급을 하면서 사실 유보금이라고 해서 다음 단계의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약간 담보처럼 남겨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매도인이 이걸 먼저 찾아가면서 이거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내가 보증을 통해서 돈을 갚겠다라고 하는 리텐션 머니, 리텐션 본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유보금 상환 보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죠. 근데 이용하는 당사자가 수입자예요. 주체는 수출자가 그렇게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이걸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자 수입자 위치 바꿔주셔야 되고요.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보증의 형태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지우고 D 지우니까 이제 답은 이렇게 2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 보면요. 조건 변경에 대해서 일부만을 수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거절의 표시로 간주된다. 조건 변경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48번 보겠습니다. 화환신용장의 관계 당사자와 관련된 업무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물었어요. 자, 1번에 개설인은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물품을 매도할 수 있다. 일단 세모해 볼까요? 이거는 기한부 신용장인 경우에는 대금 지급을 나중에 해도 되니까 요 말이 맞아요. 근데 일람지급 신용장이라면 요거는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2번 보면요. 매입은행은 환어음상의 지급인이다. 앞에서도 우리 방금 매입은행 관련된 얘기 했어요. 환어음상의 지급인은 개설은행 등 주로 개설은행이 되겠죠. 또는 개설은행이 역할을 나 대신 좀 해달라고 부탁한 다른 은행이 될 거고요. 매입은행은 지급인이 아니라 환어음의 돈 받을 수취인
페이의 자격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2번이 확 틀렸으니까 1번도 기한부 신용장을 전제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맞는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 기한부 신용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전제를 두고 문제를 냈다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3번 보면요. 개설은행이 물품대금을 이미 지급하였다면 개설은행은 법원의 지급정지 명령이 있더라도 해당 화환신용장과 관련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개설은행은 항상 상환청구권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있습니다.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요. 매입은행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보셔도 되고요. 요거는 좀 지문이 약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색합니다. 억지로 이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전에 기출문제에서는 이런 문제들도 있었어요. 법원의 지급정지 명령. 인정션은 대금 지급이 이미 되었다면 지급정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급했는데 지급정지 명령이 있다라는 건 앞뒤가 안 맞고요. 지급정지 명령이 있는데 대금 지급을 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문장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예, 그거는 따로 보시고요. 개설은행이 상환청구권은 전혀 행사할 수 없다. 요거 가지고 맞는 답으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간에 지급정지 명령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서는 일단 좀 그냥 넘어가세요. 앞뒤가 조금 안 맞는 내용이 있어요. 자, 4번에 보면 수익자는 화환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용 원재료의 구매자금을 화환신용장의 통화가 아닌 원화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 이거는 내국 신용장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외국에 달러로 표시된 예를 들어서 뭐 100달러를 받기로 한 신용장을 받았어요. 이걸 근거로 내국 신용장을 받을 때 원화 표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외화 표시로도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달러 표시로도 받을 수 있고 원화 표시로도 받을 수 있고 두 개 다 가능합니다. 4번은 잘 몰라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2번 정도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제가 보기에 1번하고 3번은 약간 조금 이렇게 꼬투리를 잡으면 이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장들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49번 보겠습니다. 개설은행이 추가적인 위험 부담 없이 개설 가능한 화환신용장의 조항으로 잘못된 것을 물었어요. 개설은행의 위험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개설은행은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개설 의뢰인, 매수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할, 서류 일치하는 수익자한테 일치하는 제시의 서류를 받으면 대금 지급은 해주기로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신용장 업무고 독립성에 의해서 요거는 끊겨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한테 돈 받는 거 요거는 별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개설은행이 위험 부담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제도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면 개설은행한테 위험 부담이 되는 조건이 뭐가 있을까를 묻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Specifications of goods, 물품의 명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품의 스펙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물품의 명세로 보시면 돼요. 물품의 명세는 are subject to PI number blah blah dated 이렇게 돼 있어요. PI가 아마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견적송장 몇 번에 적용을 받는다. 요거는요. 그 ISBP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장상에 과도한 물품 명세가 들어가는 것을 피해라. 그래서 명세가 너무 길어지는 것. 신용장상에 인도해야 할 물품의 명세가 뭐 200개, 300개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뭐 프로포마 인보이스라든가 다른 서류에 써 있는 명세로 그 물품의 명세를 요구하는 거는 좀 대체를 해라 라고 하는 규정이 들어있긴 합니다. 모르셨다고 해도 크게 걱정하실 규정은 아니니까 여기서 그런 의미구나 봐두시면 됩니다. 자, 2번 보면요. Stale documents are acceptable 돼 있어요. Stale document, 우리가 stale BL이라고 기간경과 선화증권이라는 거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선적일로부터 신용장상에 별다른 명시가 없다면 선적 후 21일 이내에 제시가 돼야 되고 이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그걸 기간경과 선화증권 stale BL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만약에 뭐 미리 이미 이렇게 선적한 지 오래된 물품을 신용장으로 거래한다라고 하면 이런 문구가 들어갈 수 있고요. 은행 입장에서는 선적한 지 조금 오래된 물품이다.
그에 대해서 신용장을 개설한다. 그래서 스테일비를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넣는 게 개설 의뢰인한테 돈 받는 거하고 사실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요거는 위험이 개설 의뢰인한테 있는 거죠. 선적이 오래돼서 서류는 괜찮은데 물품이 실제로 왔는데 좀 오래된 물건이라서 멸실 손상 뭐 이런 위험에 좀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건 개설 의뢰인이 가지는 위험일 거고요. 개설 의뢰인이 이렇게 개설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개설은행에서 우리는 위험하니까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근거는 전혀 없어요. 개설은행한테는 뭐 CLBL이라고 해도 별도의 위험은 없습니다. 자, 3번에 보면 BL shipper, BL상의 송화인이에요. should be indicated, not beneficiary, but applicant. 굉장히 이상한 규정인데요. 이거는 그냥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어떤 예시를 좀 무리한 예시를 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선적하는 사람이 매수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수익자가 아니라 매도인이 아니라 개설 의뢰인, 매수인이 송화인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개설은행 입장에서 이게 위험이 있느냐? 개설은행하고는 아무 상관이 사실은 없습니다. 네, 개설은행은 UCP 규정에만 따르면 되는데요. UCP 규정에는 어떤 서류상의 송화인은 수익자일 필요는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설 의뢰인이 선적인이 되는 경우가 실무상 있을까 싶긴 한데요. 뭐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겁니다. 개설은행 입장에서 UCP 규정상 송화인은 누가 돼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설령 뭐 개설 의뢰인이 써 있다고 하더라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별도의 위험은 없는 거예요.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억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놨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보면요. surrendered BL, 권리포기 선화증권이죠. 이거는 원본 BL이 없어도 수입국에서 물품이 도착하면 바로 물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 BL이에요. should be presented. 자, 원본 BL이 아니라 일반적인 BL이 아니라 surrender BL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면 개설은행 입장에서는 개설 의뢰인이 물품 도착하면 BL 없이 그냥 물품 가지고 가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서류를 제시하면 개설은행은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개설의뢰인한테 별도로 담보를 받는다거나 하지 않으면 개설의뢰인이 물품 찾아가고 은행 피해 다니면서 돈 안 줘요. 신용장, 대금 안 줘요. 그러면 돈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서렌더드 BL을 제시하도록 허용해 주는 것. 요거는 개설은행의 위험 부담이 큰 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 실무적으로는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한테 미리 신용장 대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별도의 담보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둔 다음에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앞뒤 상황을 조금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쓱 써놓고 위험 부담 관련한 문제를 내서 좀 문제를 이해하기 약간 어려운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정도의 프로세스로 문제를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50번 보겠습니다. 화환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통지하도록 요청받은 은행이 뭐죠? 네, 통지은행이죠. 통지은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번 보시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표시된 채로 통지할 수 있다. 자, 신용장의 통지은행은 가장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별도의 의무 같은 거, 무거운 의무를 지지 않고 신용장 업무에 참여하는 은행이죠. 다만 신용장을 통지할 때는 두 가지를 확인한다라고 했어요. 외관상, 겉으로 보이는 진위성,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 통지하는 신용장이 제대로 된 업무 절차를 거쳐서 우리한테 통지 요청이 온, 그래서 우리가 통지를 하는 제대로 된 신용장이다라는 것 정도는 확인하라라는 규정이었어요. 그래서 통지를 하고 나면 그 신용장의 외관상 진위성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했다라는 걸 나타낸다, 이런 표현이 들어있었습니다. apparent authenticity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통지를 하고 나면 신용장이나 조건 변경의 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에다가 별도의 조건을 집어넣거나 어떤 조건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꾸거나 하지 않았다. 우리한테 통지 요청된 조건대로 신용장 또는 조건 변경을 통지한다는 걸 나타낸다. 두 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통지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외관상 진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통지를 안 해도 되는 거고요. 통지를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요건
우리가 진짜 신용장인지 가짜 신용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통지는 해드릴 테니까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통지한다라고 수익자에게 미리 알리면서 통지하는 건 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요. 다른 제3의 은행에게 통지를 지시할 수 있다. 네, 수익자에게 개설은행이 수입국에 있는 개설은행이 수출국에 있는 수익자에게 바로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서 통지은행을 수익자가 있는 수출국에 있는 통지은행을 섭외해가지고 이렇게 통지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수출국에 있는 통지은행을 직접 섭외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잘 거래관계가 있는 은행이 없다. 그 국가에는. 그러면 어떤 통지은행을 하나 내세워서 이 통지은행을 알고 있는 거래관계가 있는 통지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한 번 더 거치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요걸 제2통지은행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 다른 은행을 통해서 통지은행이 2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UCP 규정에서 살펴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은행의 내부 방침에 따라 통지를 거절할 수 있다. 요거는 통지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이 다 가능했습니다. 개설은행도 개설의뢰인이 와서 신용장 좀 개설해 주세요. 그러면 100% 항상 해줘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 위험해서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새 신용장 업무를 안 합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고요. 통지은행 마찬가지, 지정은행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였었어요. 우리가 그 업무를 하지 않겠다 한다고 하면 그냥 우리 안 합니다라고 상대방에게 통지만 해주면 되고 꼭 해야 될 의무는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요청받은 후 5영업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5영업일 나오니까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런 규정 전혀 없습니다. 통지를 받고 나서 며칠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은 UCP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답은 4번입니다. 다음 51번 보겠습니다. MT700으로 내도된 신용장의 일부분이다. 스위프트로 보통 우리가 통지를 하는데 그 메시지 타입을 700번대를 쓰는 게 신용장입니다.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무튼 일반적인 그냥 그 스위프트를 통해서 통지되는 전신 신용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괄호 안에 들어갈 당사자로 잘못된 것은 물었어요. 자, 보면 신용장에서 위라고 한다면 개설은행인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신용장은 일치하는 제시가 있으면 돈 주겠다고 하는 개설은행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자는 개설은행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개설은행이 hereby undertake 이로써 이 신용장을 개설해서 여기에서 약정을 한다. 어떤 약정의 내용이 뒤에 나와요. with하고 블랭크가 들어가 있고요. 어떤 당사자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약속을 한다. That drafts drawn and presented with documents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credit. 이렇게 개설된 이 신용장의 조건에 in compliance 따라서 일치하게 제시가 됐는데 제시가 된 서류들 그리고 발행된 환어음이 will duly honored. 정식으로 제대로 잘 결제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약정한다. 그러니까 이 신용장에서 우리가 요구한 서류들 일치하는 제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요구한 대로 환어음을 발행했다고 하면 당신들 마음대로 거래하세요. 일치하는 제시라면 우리가 반드시 결제하겠습니다라고 약정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기억을 또 해두셔야 되는 게 매입 신용장 네고시에이션 S에 이 표현이 들어갑니다. 중간에 매입은행이 어떤 은행에 팔고 그 매입은행이 또 이 서류를 유통시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됐든지 일치하는 제시가 우리 개설은행에 오면 우리는 결제를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갈 당사자가 누가 될 수 있을까? 2번부터 볼게요. draw, 환어음을 발행한 당사자. 보나파이드 홀더, 선의의 소지인이죠. 환어음이 중간에 유통이 돼서 돈 받을 권리를 앞에 당사자에게 돈 주고 산 사람, 매입은행 같은 경우들이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당사자에게 발행해서 이렇게 넘길 때 넘기는 사람을 배서해서 넘기는 사람, 그래서 배서인, 양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위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급인이잖아요. 환어음을 지급할 당사자는 개설은행이에요.
그러니까 개설은행이 개설은행 나한테 스스로 약속을 한다. 일치 안 지시면 돈 줄게. 이상하잖아요. 예, 환엄을 발행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환엄이 유통될 때 들어갈 수 있는 당사자들한테 약속을 하는 거지. 자기가 개설은행이 스스로 자기가 돈 줄 사람인데 자기한테 약속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drawer가 들어가는 거고요. drawin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구가 표시되는 신용장의 종류가 뭐냐라고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런 말이 없어도 당연한 거긴 하지만 매입 과정에서 어떤 당사자들이 관련이 되더라도 대금 지급은 제대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그런 취지로 기재하는 문구로 보시면 되고요. 매입 신용장에 들어가는 문구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52번 볼게요. SP600이 적용되는 화환신용장의 일부이다. 다음 중 메시지 타입 734번 77J discrepancy의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돼 있는데 이건 모르셔도 되는 거고요. discrepancy는 불일치라는 뜻이죠. 그래서 개설은행이 서류를 심사했는데 대금 지급을 거절한다라고 할 때 그 이유로 들 수 있는 불일치의 내용으로 맞는 걸 골라라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 출제 자체가 약간 좀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앞뒤를 좀 빼놓고 그냥 이렇게 툭 던졌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에 개설은행이 대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그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유, 불일치의 사유로 제시할 수 있는 것, 우리 이런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걸 고르라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BL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BL을 요구하는데 3분의 2세트래요. 보통 세 통이 원본으로 BL이 발행이 되죠. 근데 그 세 통 중에 발행된 원본 세 통 중에 두 통만 제시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 통은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텐데 두 통은 은행에다 제시하고 한 통은 개설의뢰인한테 바로 제시해라. 그러면 개설의뢰인이 은행 통하지 않고 그 원본 한 통 가지고 물건 찾아갈 수 있잖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surrendered BL의 형식과 동일하게 개설은행에서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되는 건데 그런 경우에 개설은행은 담보를 미리 잡거나 아니면 신용장 대금을 먼저 받거나 해서 미리 그 위험 부담을 해칭을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원본 세 통이 아니라 보통은 원본 전통을 요구할 텐데 두 통만을 요구한 거예요. 원본에 클린, 무고장, 무사고에 온보드, 본선 적재가 된 해상선화증권을 제시해라. 그리고 and two non-negotiable copies. 이거는 비유통성의 카피, 그냥 사본이에요. 사본 두 통. 또 같이 내라는 거예요. Made out to order 지시식인데 뒤에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백지 지시식으로 그 BL이 발행이 되고 marked freight collect 요금도 후불이에요. 후불로 기재되어 있는 BL 그리고 notify 착화 통지처죠. 도착 예정 통지를 받을 당사자는 ABC라는 회사를 표시해라. 이런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 BL 원본 두 통과 사본 두 통을 제시하라라는 신용장 조건이에요. 자, 1번에 보면요. absence of 뭐가 없다는 거죠. beneficiary certificate 수익자의 증명서인데 뭘 증명하냐면 stating 다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3분의 1통 원본 두 통은 은행에 제시하고 나머지 한 통이 남았죠. 3분의 1세트 of original BL, 원본 BL이 has been sent to applicant directly. 직접 개설은행에 개설의뢰인에게 은행 통하지 않고 바로 보내줬다. 보냈다라고 하는 원본의 BL을 송부했다라고 하는 증명서. 보통은요. 이게 별도의 제시 서류 요건으로 들어갑니다. 두 통은 은행에다 내고 한 통은 개설 의뢰인한테 보내고 보냈다고 하는 증명서를 제시해라.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내용이 신용장의 조건에는 없어요. 없으니까 나머지 한 통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 원본 한 통의 BL은 어떻게 하라라는 그 신용장상의 요구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맘대로 해도 됩니다. 근데 은행에서 불일치라고 대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개설의뢰인한테 직접 보냈다는 증명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돈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하면 내라고 했었던지
이런 요건이 없는 경우에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이건 불일치, 거절, 대금 지급 거절 사유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 자체가 약간 불친절해요. 자, 2번 보면 correction of non-negotiable BL not authenticated by the carrier. 운송인에 의해서 인증되지 않은 사본 BL이에요. 근데 정정이 인증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어떤 서류를 발행했으면 발행하고 나서 그 세부사항에 정정사항이 생기면 발행인이 인증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정정되었다라고 인증을 해줘야 되는데 사본 서류에는 인증이 필요 없다라는 규정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것도 굉장히 불친절한 상황인데요. 여기 사본 두 통 내라 그랬잖아요. 사본 두 통이 변경이 된 거예요. 수정이 됐는데 수정사항에 대한 인증이 되지 않았다. 운송인에 의해서 인증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불일치니까 우리 대금 지급을 거절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본은 인증되지 않아도 되니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1번은 요 3분의 2 세트 오브 오리지널 오션 빌 오브 레이딩 요것만 보고 푸시면 되는 거고요. 2번의 내용은 요 two non-negotiable copies 요거 가지고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내용 보면요. 요거는 맨 끝에 착화 통지처로 기재되어 있는 ABC Coop라고 이렇게 그 요구가 됐었죠. 근데 3번에 보니까 Notify Party 착화 통지처로 기재된 당사자가 Shown Name and Address of Applicant Hong Kong Branch 개설 의뢰인의 홍콩 지사의 회사 이름과 주소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Besides ABC Coop, ABC라는 회사에 추가해서 착화 통지처로 다른 당사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착화 통지처에 요구된 당사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추가 기재되는 건 뭐가 들어가도 관계없어요. 착화 통지처로 신용장에서 요구한 당사자 이외의 당사자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ISBP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불일치라고 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4번 보면요. BL not endorsed라고 돼 있어요. 자, BL이 to order하고 뒤에 아무것도 없죠. 그냥 무기명식으로 무기명 지시식으로 발행되도록 돼 있어요. 또는 to order of shipper 송하인 지시식으로 발행이 됐다. 되는 걸 요구했다라고 하면 둘 다 마찬가지예요. 무기명식이든 송하인 지시식이든 이렇게 요구가 됐으면 별도의 요구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송하인이 백지 배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비해를 가지고 유통을 한다든가 물품 찾는 데 이상이 없거든요. 백지 배설을 당연히 시켜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은 배설 안 한 겁니다. 배설을 안 했어요. 그래서 배설 안 했으면 이거 배설가 안 됐다. 그래서 우리 불일치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불친절한 문제예요. 이런저런 상황을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툭 던져준 거고요. 중간의 상황은 제가 쭉 설명드리면서 UCP 관련된 규정들, 그다음에 신용장의 관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거 가지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특히 이제 4번하고 연결시켜 두실 내용이 뭐냐면 BL의 경우에 to order 또는 to order shipper 이렇게 요구가 된 경우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어도 송하인이 반드시 배서해서 은행에다가 제시를 해야 한다. 요 규정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뭘 물어보는 건지 몰라서 틀렸다라고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문제가 불친절해요. 자, 어쨌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네, 다음 5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화환신용장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돼 있어요. 자, 46A Document Required 요구 서류 돼 있고요. Marine Insurance Policy 이렇게 나가요. 이거 보험증권 요구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면요.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를 제시하여도 서류상에 불일치가 되지 않는다. 여기 처음에 Insurance Policy 보험증권이나 Certificate 보험증명서 제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뭘 제시해도
내용하고 일치하는 제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양수인을 기재하지 않고 배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요거는 요 부분 보시면 됩니다. endorsed 배서를 하는데 in blank 백지 배서한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 쓰지 않고 그냥 배서만 해서 제시하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2번 괜찮고요. 3번 보면 가격 조건이 CIF이므로 수익자는 자신의 창고에서 수입국 한국까지 적하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자, 여기 보니까 CIF value plus 10%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CIF 조건일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규정상 보면 CIF니까 물품을 본선 적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거죠. 요 전까지는 매도인의 위험이고 CIF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위험을 위해서 보험에 부보를 해주는 거니까 요 때부터 시작해서 CIF의 목적 항구까지 요 구간을 최소 보험 부보 구간으로 하면 되는 거죠. 선적 시부터 양육 시까지 물론 더 추가해서 해도 괜찮긴 하지만 최소한 이 부분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창고에서 수입국 한국까지 적하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자신의 창고부터 가입해도 되긴 하지만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선적항부터 보험에 부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에서 요구한 답은 이건 것 같아요. including from warehouse to warehouse라고 돼 있어요. 창고 간 약관을 포함한다라고 했으니까 보험 부보를 수출국에 있는 매도인의 창고부터 수입국에 있는 매수인의 창고까지 요 구간에 대해서 보험을 부보해라 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은 다 틀렸습니다. CIF라고 하더라도 선적항에서 양육항까지 만 부보하면 되고 요 조건에 맞춘다고 하면 CIF 조건이지만 창고 간 매도인 창고부터 매수인 창고까지 보험에 부보해야 한다. 그래서 틀렸다. 자, 그 다음 4번 보면요. CIF 금액의 10%를 추가하여 전쟁과 파업을 보상하는 특약에 가입하여야 한다. CIF value plus 10% 그러니까 110% 요거 최소 부보 조건이었고요. 그 이상으로 부보하면 된다. 그리고 Institute War Clause 카고 화물에 대한 전쟁 약관, 협회 전쟁 약관 ICCA라 하더라도 AR이라 하더라도 제일 좋은 보험이라 하더라도 전쟁하고 파업은 면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추가로 따로 부보해야 되는 건데 따로 부보하라는 얘기죠. 요거는 신약관에서는 IWC Institute War Clause 전쟁약관 협회 전쟁약관이라고 하고 파업약관은 Institute Strike Clause ISC라고 부르는데 구약관에서는 SRCC라고 불러요. Strike Riot Civil Commotion의 약자입니다. 이게 파업약관이에요. 그래서 전쟁약관, 파업약관 요거까지 추가한다. 4번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54번 보겠습니다. 화환신용장과 보증신용장의 해석에 대해 올바른 것은 물었어요. 자, 1번 보면 신용장에 UCP가 적용된다는 문구가 없더라도 UCP 600이 적용된다. 자, UCP는 신용장에 UCP를 중거법으로 쓰겠다라고 표시를 해야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다 그렇게 적용을 하는데 아예 말이 없더라도 자동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신용장에 UCP를 적용하겠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구가 없더라도 적용된다는 말은 틀렸어요. 자, 그다음 이번에 보시면 Standby Letter of Credit 보증신용장이죠. 그래서 에도 UCP 600이 적용된다는 문구가 기재되었다면 UCP 600이 적용된다. UCP는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증신용장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보증신용장 통일규칙을 쓸 수도 있지만 그냥 UCP를 쓸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관련 규정으로 UCP 규정이었습니다. 신용장 문면에 UCP가 적용된다는 걸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모든 화환신용장에 적용된다. 동그라미 1번 관련된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에는 요 화환신용장에 보증신용장도 UCP 600이 적용될 수 있는 신용장 원칙적으로 화환신용장이지만 보증신용장도 적용 가능한다라는 내용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의 내용이 요 UCP 규정 가지고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신청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이다. 맞죠? 근데
그 자신을 위하여 신용장을 개설할 수는 없다. 자기가 내 필요에 의해서 우리 지사를 위해서 내가 신용장을 개설한다? 가능하다 그랬어요. 개설은행의 정의가 개설의뢰인의 신청 또는 그 자신 개설은행을 받는 겁니다. 개설은행을 위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을 의미한다. 이게 개설은행의 UCP상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 신용장을 자신을 위해서 개설할 수도 있다. 이렇게 고쳐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의 제시자 프리젠터는 제시를 하는 수익자만을 의미한다. 많이 들어갔으니까 틀렸을 것 같죠. 예, 제시자는 수익자를 포함해서 은행이나 다른 당사자도 서류를 제시하는 당사자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반드시 수익자만 제시자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매입은행이 수익자한테 서류를 사가지고 개설은행에 서류를 제시한다. 그러면 이 매입은행이 서류를 제시하는 프리젠터, 제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4번 틀렸고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55번 보겠습니다. UCP 600이 적용되는 화환신용장의 서류 심사 기준으로 올바른 것은 물었어요. 자, 1번 보시면 서류는 신용장 개설일 이후에 작성되어야 하고 아니죠. 신용장이 개설된 날 이전의 서류를 미리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제시를 해도 문제는 없는 거예요. Stale BL acceptable이라는 문구가 없다면 선적 후 제시일까지 21일이라는 기간을 지켜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개설 이전에 미리 만들어둔 서류도 가능한 거예요. 개설일 이전에 작성될 수 있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또 제시일자보다 늦은 일자에 작성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제시일이 5월 15일인데 가져온 서류의 발행일이 5월 16일이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어떤 서류상에 표시된 물품 선적인 또는 송화인은 물품 보내는 사람이 반드시 신용장의 수익자여야만 한다가 아니라 수익자일 필요는 없다. 꼭 수익자가 BL과 같은 어떤 서류상의 송화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에 상업송장을 제외한 서류에서는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 이행의 명세에는 거래되는 물품이라거나 다른 서비스가 기재된다면 신용장상의 명세와 저촉되지 않는 일반적인 용어로 기재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의류를 거래를 하는데 뭐 바지 200벌, 뭐 사이즈별로 쭉 나오는 거예요. 허리 28, 20부터 뭐 33까지. 그 다음에 뭐 블라우스 곱하기 뭐 100개인데 파란 거 2개, 빨간 거 2개, 뭐 사이즈별로 뭐 이렇게 해갖고 쭉 하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길어지는 명세를 BL이라거나 다른 서류상에 이렇게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쓰냐면 저촉되지 않는 일반적인 용어, 그냥 clothing, 의류 이렇게 쓰는 겁니다. food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거는 식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용장상의 명세와 일치하지 않잖아요. 이런 거 빼고 일반적인 명세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있다. 다만 상업송장의 경우에는 신용장상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어떤 서류 하나는 거래되는 물품을 다 쓰고 있는 서류가 하나 필요한데 그게 상업송장이다. 그 이외의 서류에서는 좀 뭉뚱그려도 된다라는 규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 개설은행에게 제시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최장 5은행 영업일이 주어진다. 다 맞는데요. 요거 잘 보세요. 제시일로부터가 아니라 제시일의 다음 날, 그날은 빼고 5은행 영업일이 주어진다라고 했어요. 요거 가지고 오답 많이 만드니까 제시일의 다음 날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56번 볼게요. UCP 600이 적용되는 화환신용장에서 항공운송 서류, 에어웨이 빌에 관한 내용 중 올바른 것은 물었어요. 자, 1번 보면 비록 신용장이 풀셋, 원본 전통을 규정하더라도 원본 전통을 다 낼 수 있나요? 에어웨이 빌은 운수송, 1원본은 운송인용, 2원본은 수하인용, 3원본이 송하인용. 그래서
원본 중에 한 통만 준다 그랬어요. 근데 신용장에서 전통을 다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송화인용, 선적인용 원본 한 통만 제시를 하면 풀셋을 다 낸 걸로 보겠다. 신용장에서 조건을 잘못 설정한 거니까 세 통을 다 가져올 수 없는데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가져올 수 있는 선적인용 원본, 송화인용 원본 한 부만 제시하면 풀셋을 다 낸 걸로 본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항공운송서류 에어웨이빌에서 발행일은 운송서류의 발행일이 선적일이 되니까 선적일이 기재가 확인이 돼야 되겠죠. 발행일이 기재돼야 됩니다. UCP 규정에는요, 발행일을 표시해라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 선적일에 대한 부기가 없다고 하면 발행일이 선적일이다. 실제 선적일 부기가 있으면 그날이 선적일이 되는 거고 이렇게 규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환적이 될 것이라거나 환적될 수 있다고 표시하는 항공운송서류는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한다면 수리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항공운송서류하고 복합운송서류는 신용장에서 환적을 금지한다 하더라도 환적 표시된 서류가 그냥 수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다만 BLC웨이빌의 경우에는 신용장에서 환적을 금지했다라고 하면 컨테이너 트레일러 레시바지에 선적된 게 확인된다면 신용장에서 환적을 금지해도 수리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 항공운송서류는 운송인을 위한 기명대리인 또는 기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기장은 안 들어갔었죠. 운송인이나 운송인의 대리인이 서명하면 된다. 선장이 서명할 수 있는 서류들은 해상운송서류들 BL하고 C웨이빌하고 그 다음에 복합운송서류 MTD도 선장이 또는 그의 대리인이 서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고 항공운송서류에는 기장 안 들어갔었습니다. 운송인이나 운송인의 대리인.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다음 57번 보겠습니다. 화환신용장 거래 시 환어음에 관한 내용 중 올바른 것은 물었어요. 자, 1번 보면 선화증권상 물품이 동일한 선박이래요. 배가 한 척이에요. 허용된 지리적 영역 또는 범위 내에 있는 둘 이상의 항구에서 선적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둘 이상의 일자가 부여된 본선적재 부기가 나타나는 경우에 자, 이런 상황이죠. 자, 이건 신용장에서 허용을 해줬어요. 어떤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들려서 가는 배에 선적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디 중국에서 와서 인천을 들렸다가 부산을 들렸다가 목적지로 가는 배에다가 인천에서 일부 싣고 나머지는 부산에서 싣고 이랬다.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 그래서 BL이 2장이 발행이 됐는데 본선적 제일이 각각 나타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선적이 된 날짜는 나중 날짜겠죠. 미리 선적된 앞에 날짜가 아니라. 그래서 본선적재 부기상의 여러 일자 중 가장 빠른 일자가 아니라 가장 나중 일자가 환어음의 만기, 선적일 후 며칠 만기다라고 그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선적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가장 나중 날짜가 만기 산정에 사용된다라는 규정입니다. 자, 2번 보면요. 환어음이 at 60 days site로 발행된 경우에 요거는 ISBP에 이런 예문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after가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60 days site이나 60 days after site이나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일람 후 60일이 만기다라고 하면 제시일로부터 60일이 되는 일자가 만기일이다. 그 날부터 세는 게 아니라 제시일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보통은 그날 빼고요. 그 다음 날 부터 기산을 합니다. 이것도 잘 모르셨을 수 있는데 여기서 봐두시고 그냥 참고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신용장에서 일람 출급이나 일람 후 정기 출급 이외에 만기를 요구하는 경우에 그 환어음 자체에 있는 정보로부터 만기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만약에 선적 후 30일이 신용장에서 이제 환어음을 발행하는 만기 조건으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환어음을 발행을 했는데 환어음에다가 그냥 선적 후 30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만기가 언제인지 모르죠. 선적이 며칠 날 됐는데 그 날짜로부터 30일 후 만기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BL이 옆에 있으면 BL 날짜로부터 30일 그럼 BL이랑 같이 있을 때는 요 환어음의 만기를 알 수 있지만 BL이 옆에 없을 때 환어음만 봤을 때 BL 날짜로부터 선적 후 30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환어음의 만기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BL 없이도 다른 서류 없이도 환어음 자체만으로 만기가 언제인지 알 수 있도록 기재를 해라라고 UCP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환어음은 수익자에 의해서 발행 서명되어야 한다.
화나오면 서명돼야 되죠. 수익자가 발행해야 되고 당연히 서명도 수익자가 매도인이 해야 됩니다. 근데 발행일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발행일 기준으로 만기를 산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필수 기재 사항의 하나였어요. 요거는 틀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2번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나머지 2번 제외하고 나머지 규정들은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번도 지금 봤으니까 아, 이런 취지구나 라고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 보면요. 화환신용장 거래 시 보험 서류에 관한 내용 중 올바른 것을 물었어요. 자, 1번 보면 보험 서류가 한 통을 초과한 원본으로 발행되었다고 표시한 경우, 자, 원본이 복수로 발행이 됐다. 한 통이 아니라 2통 이상으로 발행됐다라고 하면 원본 전부가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버노트는 수리되지 않는다. 보험 팔리시, 보험 증권하고 보험 증명서, 서티피킷, 그 다음에 그 데클러레이션 이런 것들은 수리가 되지만 커버노트는 수리되지 않는다.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처음 보시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보험 서류는 베어러나 지시식, 그러니까 기명되지 않은 피보험자가 기명되지 않은 형식으로 발행되도록 요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ISBP 규정이 있습니다. 소지인이나 지시인식으로 발행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백지배설을 요구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 규정들은 쓰여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보험서류에서 보험금 지급 청구를 위한 만료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이것도 기출문제에서 몇 번 나왔던 표현이긴 한데요. 만약에 이제 보험사고가 생겼어요. 그럼 사고 접수를 하고 나서 접수는 보통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1주일, 2주일, 3주일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접수하고 나서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건 언제까지 청구해야 한다라는 날짜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때, 뭐 1년 후라도 사고 접수만 이미 됐다면 1년 후든 2년 후든 뭐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시간을 촉박하게 해가지고 뭐 일주일 안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뭐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도록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ISBP 규정의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 1번, 2번, 3번, 1번, 2번까지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4번도 잘 봐두시고요. 3번은 처음 보셨다고 하면 지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조금 세부적인 규정에서 출제가 되긴 했어요. 자, 그 다음 59번 보겠습니다. 화환신용장 거래 시 상업송장에 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을 물었어요. 자, 1번에 보시면 상업송장은 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의뢰인 앞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개설의뢰인 앞으로 누가 발행해야 되나요? 그래서 수익자가 발행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양도 가능 신용장의 경우라면 제2수익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2수익자가 있는 경우라면 제2수익자가 제1수익자 앞으로 송장 한번 발행하고요. 제1수익자가 개설의뢰인 앞으로 다시 한번 발행하고 이렇게 2번 발행된다 생각하시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2번 보면 상업송장에는 신용장에 명기되지 않은 선지급이나 할인 등에 따른 공제가 표시될 수 있다. 자, 신용장 금액이 $100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인보이스 상에도 똑같이 $100가 기재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물품이 $200짜리인데 신용장에 써 있지 않지만 이게 50% 할인해가지고 $100가 된 거다라고 하는 세부사항이 인보이스에 써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정도 봐두시면 되고요. 3번 보면 상업송장은 서명이나 일자가 표시되어야 한다. 신용장에서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다면 서명될 필요도 없고 날짜도 기재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USP 규정 많이 보셨을 겁니다. 3번 확실히 틀렸고요. 자, 4번 보면 상업송장은 수익자 또는 신용장이 양도된 경우 제2수익자가 발행한 것으로 보여야 한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2수익자에게 양도가 됐다라고 하면 한 번 발행, 다시 한 번 발행 이런 식으로 순서 따라간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딴 건 몰라도요. 3번은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3번은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0번 보겠습니다. 제휴 방식에 의한 국제 팩토링 거래 흐름의 일부를 순서대로 나열하였다. 제휴 방식이라고 하는 건 팩터가 2명 있는 거예요. 수출국에 수출 팩터가 있고
수입국에도 수입 팩터가 따로 있는 경우, 그래서 둘이 연계해가지고 업무를 하는 경우, 우리 시험에서는 대부분 이런 경우를 전제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뭐 제휴 방식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거래 흐름의 일부를 순서대로 나열했다. ABCD 안에 들어갈 거래 당사자로 올바른 것은 물었어요. 자, 내용 보면 팩터링에 기반한 무역거래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리고 수출 물품을 수출자가 선적했대요. 수출자가 누구에게 선적 서류를 송부한다. 이거는요, 팩터한테 원본 서류를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요. 수입자한테 원본 서류를 직접 건네주고 팩터한테는 사본만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지 상황을 딱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B는 다 수출 팩터입니다. 그래서 그냥 수출 팩터 넣고 읽어볼게요. 수출 팩터는 수출자에게 수출 대금을 선지급한대요. 수출 팩터가 수출자한테 팩토링 계약에 의해서 대금을 먼저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수출 팩터는 누구에게 수출 대금의 추심을 의뢰한다. 돈 받아달라고 누구한테 요청할까요? 수입국에 있는 팩터한테 요청하겠죠. 그러니까 C에는 수입자한테 직접 요청하는 게 아니라 수입 팩터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수입자는 누구에게 수출 대금을 지급할까요? 수입국에 있는 수입 팩터한테 대금을 지급하겠죠. 그 다음에 수입 팩터는 수출 팩터한테 대금 지급하고요.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뒤에 들어갈 거는 수입자가 수입 팩터한테 대금을 지급한다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조합상 이렇게. 요거는 원본 서류를 수출자가 수출국에 있는 수출 팩터한테 준 경우 요걸 상정하고 문제 출제가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뭐 조금 복잡하게 이렇게 표로 나눠 놓긴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기억하신다고 하면 크게 문제 없이 답은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요번 회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